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사천의 성인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텍스트는 제가 올린 자료에서 찾으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이 이 작품을 모르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작품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줄거리는 간단하게 소개하면 가난한 사천, 여기 사천이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죠? 알죠? 사천 짜장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죠? 음식 이름 되니까 기억납니까? 에, 가난한 사천에 신들이 찾아온다는 소문을 들은 물장수, 이름이 왕입니다. 중국 사람 이름에 왕이 많이 들어가죠. 물장수 왕이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이렇게 돈도 받지 않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결국 창녀인 그 센테라고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센테의 집에 도움을 구하러 신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은 그곳에 묵고 난 뒤 고마움의 표시로 센테에게 은화천냥을 줍니다. 왕이라고 하면 조금 이름하고 헷갈리죠. 신입니다. 신들이. 센테는 그 돈으로 담배 가게를 사게 되고 센테에게 돈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 센테에게 몰려 들어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센테의 돈에 문제가 생길 무렵 또 수이타라는 그녀의 사촌이 있는데 찾아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테에게도 사랑이 찾아오는데 실직한 비행사 양선이었습니다. 비행사라고 이제 오타네요. 이 양선은 센테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북경으로 넘어가 비행사를 할 것이라고 이제 거짓말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인 줄 알았던 이 센테는 수이타를 위해 그 양선의 마음이 센테와 같지 않음을 알게 되고 결혼을 취소합니다. 그녀의 몸에는 이미 임신을 해서 아이가 있었고 돈 문제 해결을 위해 센테는 착한 이미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원래는 심성이 착한 여자였는데 그래서 이 센테는 또 다른 자신이자 마을 사람들에게는 사천으로 알려진 수이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착한 센테에게 반한 슈프는 이 그녀를 위해서 수표를 써주고 오두막을 줬는데 수이타는 그것을 이용해 담배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수이타는 센테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장을 운영할 노동력으로 쓰고 담배 공장을 키워나갑니다. 착하고 항상 베풀 줄 아는 센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양선은 그녀의 공장에서 센테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수이타를 재판받게 합니다. 재판을 받게 된 수이타는 자신의 정체를 이 재판관인 신에게만 공개를 합니다. 신은 그녀의 딜레마를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갈등이죠. 딜레마를 이해하지만 앞으로 착한 센테로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뭐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작품 속에서 이제 각 장마다 그죠? 그 이 플롯을 보면은 총 그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막이 있고 이제 각 장마다 막간극이 있는데 이 서막은 신들이 사천으로 찾아와서 센테네 집에서 신세를 지고 센테에게 보상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 신들로부터 이제 돈으로 보상받은 이 센테가 담배 가게를 구입하게 되고 그리고 돈이 생긴 센테 주변으로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제 센테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센테의 사촌이라는 수이타가 등장하는데 가게에서 발생했던 이 목수와의 어떤 선반 문제를 저렴한 가격으로 합의를 보고 계속 센테에게 짐을 지르는 그 아내와 남편을 도둑질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대출을 위해 경찰관이 센테의 남편감을 찾는 광고를 내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센테와 양선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나무에 목을 매 자살하려는 양선을 센테가 구해줍니다. 그리고 센테는 양선의 손길에 사랑에 빠집니다. 4장에 가면 이 사랑에 빠진 센테가 양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쇼를 사고 이제 목에 두르는 거죠. 항상 선행을 하던 것을 좋게 본 노인부부가 센테에게 은화 200냥을 빌려줍니다. 그렇지만 양선의 어머니인 양씨 아줌마가 찾아와 아들이 비행사가 되기 위해 은화 500냥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200냥을 센테에게서 받아갑니다. 센테를 이용하는 거죠. 5장으로 가면 이제 가게로 양선이 센테를 만나러 찾아오지만 수이타가 그를 대신 맞습니다. 이 수이타가 원래는 이제 센테거든요. 자기가 착하게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각박하니까 수이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이타는 그에게서 은화 500냥을 어떻게 쓸 것인지 물어보고 양선이 센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게 됩니다. 양선과 센테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수이타는 자신에게 마음이 있고 돈이 있는 슈프에게 센테를 결혼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슈프와 양선의 앞에서 센테는 양선을 선택합니다. 6장에 가면 센테와 양선이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아직 300냥을 더 못 받은 양선은 계산에 머리가 빠른 그녀의 사촌동생인 수이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수이타를 기다리다 결혼식은 계속 늦어지고 결국 결혼식은 취소됩니다. 7장에 가면 사천에서 착한 여자가 계속 존재하기를 바라는 슈프가 센테에게 백지수표를 제공하지만 센테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센테는 왕으로부터 가난해진 목수의 아들을 대신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로 아이를 데려가지만 아이가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뒤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녀인 수이타가 등장해 슈프로부터 받은 백지수표를 쓰고 담배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수이타로 살아가는 거죠. 8장은 돈이 없는 양씨 아줌마가 찾아와서 돈을 갚기 위해 대신 양선을 센테의 담배 공장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고 수이타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9장으로 가면 양선이 센테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7개월째 센테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수이타 때문이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렇게 수이타는 신고를 받고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마지막 10장에 가면 법정에서 수이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3명의 신이 이때 재판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이타가 자신이 센테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센테에게 선행과 착함을 강조할 뿐 힘든 센테의 상황은 귀 기울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이 이제 작품을 본 그 감상평을 보니까 이제 관객들 중에 이제 개인적인 감상평인데 이 뭐 연극을 봤든 아니면 이 희곡 작품을 봤든 간에 이 좀 관객 중에 이제 이 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짜증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착하고 또 선행을 요구하고 악행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신들이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좀 너무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베푸는 그런 선행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하고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또 착한 일을 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조차 없고 그래서 이 끝없는 선행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센테의 주변에 보면 센테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한 가지밖에 볼 줄 모르는 이 3명의 신들이 센테의 불행을 어떻게 보면 더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센테 주변에는 이 센테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센테를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이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의 어떤 공존을 우리가 이 센테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관객이 볼 때 센테가 행하는 이 악에 있어서도 그렇게 심각한 악행이나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센테의 주변 상황이 센테에게 선행을 강조하고 있었고 센테가 조금이라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을 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센테가 부르는 노래도 이제 연극에서 부르는 노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째서 악은 악을 행하고 선은 선에겐 선을 바라지만 신들은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관객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 작품을 이제 보고 느낀 이제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 작품이 사실은 그 선하게 살기 위해서 동시에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 역설적인 그런 존재, 이 센터라는 인간이, 그죠? 그런 인간의 비극성을 다루고 있는 희곡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 연극이고, 배경은 아까 나왔다시피 중국의 사천성입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시대가. 그래서 이렇게 역설적 존재인 우리 인간의 비극성, 이 센터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한 인물을 대립적인 존재로 분열시키죠. 센터가 사촌인 그 수이타와, 그죠? 그리고 이제 결말도 열린 결말 구조이기 때문에 관객들 스스로가 혹은 독자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선행이 오히려 파멸을 불러오는 그런 모순점을 이 작품에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사회에 유용한 착한 사람이 착취의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사회 속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관객의 성찰을 요구하는 열린 결말, 그러니까 작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미결 상태로 끝을 맺는 것은 관객들 스스로의 판단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서사극의 한 요소죠. 관객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렇게 이제 열린 구조이죠. 그래서 이 센테와 슈이타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모순적인 구조. 어떻게 보면 또 비극성과 희극성이 두 가지 다 공존하는 그런 어떤 이제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이런 연극. 우리가 베르톨트 브레이트 연극을 변정법적 연극이라고도 말을 하죠. 변정법 여러분 아시죠? 정반합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만약에 우리가 표현하자면 변정법을 정반합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브레이트의 어떤 연극 방식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센테에게 그 사촌 슈이타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센테가 계속 선을 베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하지만 선을 베푸는 것만으로는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인 슈이타가 돈을 벌어야 하겠죠. 그래서 센테가 신들에게 자주 자기가 슈이타로 변장해서 돈을 벌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많이 느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문 닫아주세요.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 이제 브레이트 자신이 이 작품을 비유극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파라벨 슈틱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독일어로 파라벨 하면 비유, 우의 이런 뜻입니다. 슈틱 하면 작품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비유극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천의 선인은 원제는 Der gute Mensch von 제주안입니다. 어떤 번역에는 제주안의 선인들 뭐 이렇게 번역한 작품 이름을 그렇게 번역한 곳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전의 작품들보다 브레이트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고, 서사극 작가인 이 브레이트의 어떤 그 연극 이론이 사실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현대 연극사에서 많은 연구 대상이 되어 온 이론이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과는 완전히 다른 그 방식 아닙니까? 연극이, 그죠? 그래서 브레이트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모순, 이런 모순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또 그런 모순을 극복하려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는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극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만든 게 이제 서사극 이론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극이 브레이트 연극이 결국은 사회 중심적 연극이다. 독일어로 소시오젠트리슈 테아트. 소시오 하면 영어의 소셜입니다. 젠트리슈 하면 영어로 치면 이제 센터 뭐 중심이라는 뜻인데, 사회 중심적 연극 또는 변정법적 연극.
디알렉티시테아트 이렇게 불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브레이트의 연극의 진위는 강력한 사회지향적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트가 한 말을 우리가 조금씩 볼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극은 인식에 대한 기쁨을 야기하고 현실 계획에 대한 즐거움을 조직화해야 한다. 우리의 관객은 묶인 프로메테우스를 어떻게 해방시키는가를 들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해방시키는 기쁨 속에서 자신을 교육시켜야만 한다. 여러분, 프로메테우스는 누군지 아시죠?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코카사스 산증에 묶여서 계속해서 독수리한테 간을 쫙 먹히죠. 간을 다 먹고 나면 또 간이 재생됩니다. 그러면 또 멀리서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또 멀리서 독수리가 날아가서 또 프로메테우스 간을 쫙 먹고 계속 이제 고통을 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우스에 의해서 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그 때문에 이제 제우스한테 분노를 사서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억압에 대한 어떤 도전을 상징하는 게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키는 기쁨에서 자신을 교육시켜야 한다. 이렇게 브레이트가 말했죠. 그래서 발명가 그리고 뭐 발견자 이런 사람들의 모든 기쁨, 즐거움 또 해방시키는 사람들의 어떤 승리감 이런 것을 우리의 연극은 가르쳐 줘야만 한다. 연극이 뭔가 이런 관객에게 비판의식을 길러주고 교훈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브레이트의 서사극이 결국 지향하는 어떤 내용상의 특징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브레이트가 서사극에서 의도했던 것은 바로 연극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트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이 연극의 어떤 형식적, 미학적 범주가 아니고 사회중심적 범주. 그래서 실제로 그는 그 어떤 시민사회의 현실, 그렇죠? 시민사회의 현실 속에서 굉장히 넓게 존재하는 여러 모순들을 연극을 통해서 이를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그러한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이제 제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사극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서사극 이론에서도 나온 표현이지만 소외 효과, 뭔가 관객이 보러 가서 이게 익숙한 게 아니고 뭔가 생소하고 낯선 것이다. 이런 느낌. 그죠? 그렇게 해야 좀 더 관심을 갖고 뭔가 다르니까. 그죠? 연극에 대해서. 그런 소외 효과와 그 다음에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인 연극. 그러니까 배우한테 자기의 감정을 입혀서 거기에 동화하는 이렇게 해서는 연극을 통해서 어떤 비판의식을 가질 수 없다.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극 형식에 관한 것이 이제 서사극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트가 이제 초기에 쓴 게 아니고 후기에 쓴 작품이 이 사천의 선인인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사회 질서 속에서의 인간 존재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러한 인간 세계의 어떤 개혁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트가 추구하는 어떤 주제가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이제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 이제 이 작품인데 그러면 이 센테가 이 작품 속에서 결국은 수위타로 이렇게 분열되는 이유를 이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서사극에서의 모순성의 문제 이 부분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브레이트가 한 말 중에 연극은 우리 인간의 공동생활의 근본적인 개혁에 협력할 고귀한 의무를 띠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통해서 이 사회개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는 게 브레이트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어떤 연극 기법으로는 이러한 어떤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표현 방법을 모색했고 그게 이제 서사극으로 나중에
결론이 나게 되는데, 자, 새로운 평범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트의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익숙한 것이 눈에 띄는 것으로 습관화된 것이 놀라운 것으로 되게 표현 방법이 모색되었다. 즉 이게 이제 생소하게 만드는, 낯설게 만드는 그 기법이죠.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특이하다는 인상을 주어야 하고, 당연해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인위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연시 되었던 사물이 뭔가 생소하고 좀 놀랍고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 인식에 장애가 되는, 소위 말하는 좀 관습적이고 익숙한 이런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사물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니까, 이게 바로 브레이트가 강조하는 서사극의 핵심인데, 이러한 인식이 후기에 와서는 조금 수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브레이트는 서사극이 원래 의도와는 달리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음을 지적해서 새로운 용어를 또 이제 자기가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죠. 서사극이라는 명칭이 의도된 연극에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사극은 이러한 공연을 위한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사회의 생산성과 변화 가능성을 결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연은 마땅히 이와 같은 원천으로부터 주된 즐거움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도 필요하지만 연극이 또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너무 재미없으면은 아무리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극을 재미없게 하면 관객이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즐거움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트가 서사극 개념 대신에 새로운 연극 개념을 이제 자기가 생각하게 되고, 이 서사극이라는 명칭보다는 아까 말했던 변정법적 연극이라는 표현으로 그러한 용어로 이제 좀 대체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브레이트가 그 근거를 세계의 변화 가능성에서 찾았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우리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말하는 변정법적 연극이라는 거죠. 내용을 잠깐 보면, 세계의 변화 가능성은 세계의 모순성이 있다. 사물이나 인간, 사건들 속에서는 그들을 현재 상태의 그들로 만드는 그 어떤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다르게도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잠재해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발전하고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으며 또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현재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은 그 자체 내에 알아볼 수 없게 그런 어떤 다른 것, 그 이전의 것, 현재의 것과는 적대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다. 조금 이제 이게 보니까 번역한 내용 표현이라서 조금 이제 그죠? 번역 투의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이게 변정법, 그죠? 정반합, 그러니까 어떤 서로 다른 이질적인 가치가 결국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조화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의 변화 가능성이 바로 세계의 모순성에 있다는 것을 브레이트의 이 변정법적 연극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입니다. 모순성의 문제를 브레이트는 또 어떤 말로 강조했냐면 뒤에 나오죠. 세계를 변화하는, 그리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극작가는 세계의 모순들에 집착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를 변화시키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모순들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서사극입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예술가들은 인간들과 우리 인간들의 상호관계 속에 존재하는 이런 모순들을 묘사하고 그 모순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자기 연극도 이러한 계율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에 의해서 묘사된 현실의 어떤 모순은 결국은
이런 작품을 읽는 혹은 연극을 보는 관객, 독자나 관객의 비판적인 인식 해결을 통해서만 이런 모순이, 현실의 모순이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모순에 대한 어떤 비판성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그 모순들은 어떻게 다양한 새로운 어떤 개혁이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독자나 관객의 비판적인 태도는 예술을 적대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술을 즐기는 태도다.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나 관객의 어떤 체험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주 생산적인 태도다. 그죠? 그냥 배우한테 빠져서 감정을 입해가지고 카타르시스만 느끼고 그럼 나중에 연극 보고 나서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그냥 실컷 우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면 비생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트는 또 방금 이 내용을 브레이트가 어떻게 또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한번 볼까요? 원시림은 나비를 쫓아 그것을 탐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원시림 속으로 도피하는 사람, 또는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사람이 그 원시림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 그 원시림은, 밀림을 말하겠죠, 기쁨을 주기도 하고 공포를 주기도 한다. 그렇죠. 어떤 도망가는 쫓기는 사람이 원시림이나 밀림 속에 들어가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죠? 또 나비를 쫓아서 그것을 탐사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기쁨을 주는 거죠, 원시림이.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순성은 결국은 그것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 행위가 바로 이 작가 브레이트가 요구했던 생산성, 그죠? 연극을 통한 어떤 생산성이라는 그런 문제, 교훈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런 관객의 비판적 태도는 모순성을 결국 첨예하게, 아주 예리하게 드러낼 때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 비판적인 태도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고, 이러한 비판 행위를 통해서 마침내 그 사회의 변혁이라는 생산적인 차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성과 이러한 모순성에 대한 관객의 비판적 태도,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생산성, 이게 결국 서사극 이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소의 효과는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형식, 그죠? 연극의 어떤 형식적 기법의 하나가 이 낯설게 하는 소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천의 선인에서 그 사이의 모순과 또 센터와 수이타라는 하나의 인격이 이렇게 두 개의 인격으로 분열되는 양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열상은 이웃사랑, 이제 센터의 상이겠죠. 선한 이미지니까. 그죠? 먼저 신들이 볼 때 지금 이대로의 세상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 아무도 계속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 세 명의 신이 결국은 사천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사람들의 이런 이제 아우성을 듣고 사천에 옵니다. 한번 신들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들은 이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한 인간들이 충분히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 신들이 발견하면 세상은 현재 상태로 존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사실은 그 천상의 어떤 하늘나라에서 신들이 결의한 내용인데, 그렇지만 이 신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 잠깐 끊겼죠. 그래서 신들이 이제 이러한 신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어떤 숙소를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창녀인 센테였습니다. 센테뿐이었어요. 그래서 신들은 이러한 센테에 대해서 신들의 어떤
아까 자기들이 결의한 계명을 입증할 그런 선인이 이 센터구나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계속 선행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떠납니다. 이에 대해서 센터는 이런 신들의 명령을 만족스럽게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참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센터가 하는 대사를 잠깐 볼까요? 잠깐 신들이여 제가 선한지 저로서는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물론 저는 효행과 성실의 계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요? 참 방법이 참 난감합니다. 뭐 자기의 어떤 창렬하는 어떤 그죠? 상황이 돈도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선행을 베풀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천이라는 도시가 처한 그 사회적 환경과 구조 속에서는 도저히 선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센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센테의 고백을 신들은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선한 인간의 어떤 의혹이다, 의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축해버립니다. 그리고 신들이 떠나면서 숙박료로 지불한 돈으로 센테는 작은 담배 가게를 삽니다. 그리고 센테가 이것을 신들이 주신 선물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웃사랑이라는 이 신들의 계명을 실천할 그 토대로 이제 삼습니다. 담배 가게를.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좌절됩니다. 무엇이든지 거절하기를 잘 못하는 이 센테의 어떤 착한 심성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자기들만의 이기심만을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식자들이라 되어 있죠. 기생충 같은 그런 인간들이 많았다. 센테에게 많은 걸 요구했대요.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센테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보세요.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대사.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어느 것 하나 베풀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의 어떤 맹목적인 이기심을 또 탓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워하죠. 그들은 나빠요. 그들은 누구의 친구도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에게도 살 한 대 주질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그들을 욕할 수 있겠어요? 탓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이렇게 이기적인 그 자신의 주변의 그 이웃들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이 거절하는 거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자신의 선한 의지와 또 신들의 계명이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인색하고 나쁘긴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모순된 구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빈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들의 행위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게 센테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웃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이기심과 이 과욕이 끝없이 계속되니까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센테는 이들에게 관용과 인내의 미덕을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욕심 끝이 없죠. 자기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조금만 관용을 베풀면 힘이 배가 됩니다. 보세요. 짐수레를 끄는 말이 숲을 앞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면 말은 더 잘 끕니다. 7월에 조금만 참아내면 나무는 8월에 복숭아로 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 없이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잠깐만 연기하면 아주 먼 목적지라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센테의 간곡한 호소를 듣고 이 주변의 기생충 같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허무함을 비유한 그 노래를 또 센테에게 들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노래 노래의 제목이 이제 뭐였습니까? 아까 연기의 노래죠. 연기는 이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허공 속으로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연기에 비유를 하는 거죠. 삶의 절망이나 삶의 체념을. 그래서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가 어쩔 수 없는 절망적 체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파렴치한 행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자신들의 행위를 좀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센테가 자신의 선한 행위의 어떤 근원이 되는 이 담배 가게 있죠. 신들의 돈으로 산 이 담배 가게가 결국은 파멸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센테는 결국 냉혹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냉혹한 현실주의자는 자기가 만든 사초. 자, 중간에 또 잠깐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가게가 파산되려고 하니까 결국 센테는 이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냉혹한 현실주의자인 자기가 만들어낸 인물, 가공의 인물인 슈이타로 분열합니다. 이렇게 슈이타로 분열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질서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죠. 그래서 이것이 센테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변 상황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분열하게 되고, 그래서 센테가 센테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신들이 요구했던 그런 어떤 도덕적인 요구, 그리고 그 도덕적인 요구와 자기 현실적인 생존 의지 사이에서 갈등한 것을 이제 반영한 것이 이제 이러한 슈이타로 분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테가 창조해낸 이 슈이타라는 인물은 그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부조리가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의 복합체고 또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부조리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 슈이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내용, 이제 두 번째 분열상, 연인의 사랑,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일단 잠깐 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깐 끊고, 제가 사실은 동영상도 좀 그 사천이 서인과 관련된 동영상을 좀 준비했었거든요.